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10년 계속하도록 합니다. 1910년이면 미술이나 문학 또는 음악이나 그 밖에 공연예술에서처럼 현대 건축 또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예술 영역과 비교해서 건축의 영역에서 모더니즘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1851년에 영국 런던 만국 박람회의 주 전시장이었던 수정궁 크리스탈 팔레스는 오로지 쇠로 된 골조와 유리판으로만 이루어진 조립과 해체가 가능했던 건물이었는데요. 축구장 18개의 넓이였고요. 그리고 이 낯선 건물에 방문객들은 경탄합니다. 사실 이 건물은 그 당시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어떤 온실 건물의 연장선상이어서 사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셉 팩스턴 경이 설계한 그런 건물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 이 판과 골조, 철제 골조로 구축되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큰 나무도 심겨져 있죠. 예, 예. 1851년에 크리스탈 팔레스 수정궁 내부입니다. 자, 그리고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하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에펠탑이 또 선을 보이게 되죠. 격자형 철제탑으로서 알렉산드르 기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높이가 324m, 81층 높이의 건물과 맞먹는 그런 높은 탑인데요. 지금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구조물이라 합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도 중요한 주요한 구경거리였고요. 지금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굳이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도 다 아는 그런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이 1899년에 착수해서 1904년에 완성한 시카고에 위치한 카슨 피리 스콧 백화점은 미국 마천루 건물의 현대적 공법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진 건물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루이스 설리번의 말입니다.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도시의 풍경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 건물입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계속 이 기초에서 계속 더 올라가면 그러면은 현대 도시의 마천루 건물이 예,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건물의 형태라 할 수 있어요. 예, 1904년에 완공됩니다. 1901년 루이스 설리번의 제자였던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주택에서 이제 1909년에 이르면 그의 스타일로 확립되는 수평 수직의 간결한 디자인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프레이리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일상적 주택의 현대화 또한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소위 프레이리 스타일 건물을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1901년의 건물이고요. 자, 이건 1909년에 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에, 에, 그 프레이리 스타일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프레이리 스타일의 이를테면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폭포 주택입니다. 그래 이 주택은 1935년에 세워진 정말 유명한 건물이죠. 예. 자, 1903년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오기스트 페레가 파리 프랭클 랭가의 아파트에
불필요한 표면 장식을 제외한 그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한 건물을 짓습니다. 오기스트 페레의 1903년 건물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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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기스트 페레의 1903년 건물이었고요. 1904년 비엔나에 위치한 은행 건물을 설계한 오스트리아 건축가 오토 바그너는 1897년 결성된 비엔나 분리파를 이끌었던 우리 잠깐 언급했었죠. 그런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 1890년대 프랑스 아르누보의 우아함에 현대 건축의 절제된 기능주의적 공간감을 결합시킨 그런 은행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바그너의 은행 건물 한번 볼까요? 예, 포스트 스파르 은행입니다. 포스트 스파르 카세의 내부 모습입니다. 아주 어, 시원한 공간감이 예, 지금도 돋보이는 그런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스페인 카탈루나 지역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1910년 바르셀로나 카사밀라의 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완공합니다. 가우디는 고전적인 건축의 외관과는 구별되는 현대 건축의 기본적인 단순성과 기능성은 받아들이면서도 건축물의 기하학적 구성보다는 곡선이 두드러진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를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설계된 그의 건물은 다른 어느 건물과도 다른 건축가의 독자적인 개성을 드러내죠. 가우디의 바르셀로나 대성당 건물은 아마 정말 유명한 건물이어서 사진으로라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사밀라 이 건물은 외부의 거친 느낌으로 채석장으로도 불리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 건물입니다. 그러면 가우디의 카사밀라입니다. 예.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드는 그런 현대 건축이라 할 수 있어요. 1911년에는 1903년 비엔나 분리파를 탈퇴한 오스트리아 건축가 요셉 호프만이 단순함과 과거 지향성이 개성적으로 결합된 벨기에 브뤼셀의 스토클렛 궁을 완공합니다. 요셉 호프만의 스토클렛 궁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 건물인데요. 확실히 이전 궁하고는 조금 다른 뭔가 좀 날이 서 있는 아마 이렇게 외부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좀 이렇게 폐쇄적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어, 팔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발레 스토클렛이었습니다. 자, 한편 191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건축가 아돌프 로스는 비엔나의 문학과 음악에 관한 한 학술 모임에서 예술의 자 장식은 범죄다라는 유명한 그런 취지의 강연을 합니다. 이 강연은 1913년 프랑스 한 잡지에 오네멘트 그림이란 제목으로 실리고요. 그리고 1929년에 가서야 비로소 독일 신문에 오나멘트 운트 베어브레헨이란 원래 제목으로 실리게 되죠. 미국의 건축가 루이 설리반의 영향을 받은 아돌프 로스는 비엔나 분리파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아르누보의 장식적인 경향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건축가입니다. 1800년대 중엽 영국의 화가이자 디자이너 윌리엄 모리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미술 공예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아돌프 로스에게서 조금 많이 과격하기는 하지만 논쟁적인 평론과 실천적 작업으로 이제 이 작업이 1919년 독일의 미술 공예학고 학교 바우하우스로 이어지는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로스의 말입니다. 실용적 사물의 디자인에서 불필요한 장식이 제거될 때 비로소 문화의 진화가 비롯된다. 좀
좀 과격한 하게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아돌프 로스입니다. 1910년 아돌프 로스가 설계한 슈타이너 하우스는 전통적인 장식이 철저히 제거되었음에도 여전히 건축가의 개성과 모더니즘적 독창 속으로 적어도 네 경우를 예를 들면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에게도 기꺼이 살만한 집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다시 말해 일상적 삶의 목적이 분명한 기능성이 예술적으로 결합될 수만 있으면 그 스타일이 고전적이든 모더니즘적이든 그런 스타일적 구분과는 상관없이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적어도 건축과 공예 전반을 포괄하는 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는 분명하다라는 그런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물론 로스 시대 비엔나 저작거리 사람들의 감수성에 로스의 건축물들이 도전적으로 비춰졌을 수도 충분히 있을 법한데요. 가령 그가 1911년에 완공한 로스 하우스는 눈썹 없는 건물이란 별명으로도 불려졌다 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건물들도 잠깐 볼까요? 예, 슈타이너 하우스입니다. 1910년 건물인데요. 한번 들어가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아닌가요? 예, 나루스는 좀 듭니다. 그리고, 예, 눈썹 없는 건물입니다. 여기 옆에 다른 건물들하고 비교할 때, 그럴 때 비엔나 사람들이 눈썹 없는 건물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이 건물을 칭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자, 이렇게 건축 마무리하고요. 1910년 인도 작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인도의 전통적인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희곡 라자를 씁니다. 주인공인 여왕 수다르샤나의 초월적 깨달음을 향한 순례의 과정을 일종의 종교적 신비극현 성격으로 형성한 작업인데요. 라자는 벵거로로 왕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왕이라 함은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로서 저작거리의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어둠까지도 깨달음의 노정의 필연적인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고르가 1918년 이 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때 The King of the Dark Chamber라는 제목을 씁니다. 타고르의 작업에는 초월적인 영적 차원과 정치 사회적인 현실적인 차원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타고르는 1913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죠. 1910년 타고르가 벵고로로 쓴 시집 기탄잘리가 출판되는데 모두 103편의 시로 벵거로로 신을 의미하는 기투와 바구니를 의미하는 안잘리가 모여서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오 어리석은 그대여 자신의 어깨 위에 자신을 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 거지여 자신의 집으로 구걸을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입니까? 신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농부가 황폐한 땅을 일구고 있는 곳, 일꾼들이 돌을 깨트리고 있는 곳입니다.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신은 열심히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신의 옷은 언제나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깨달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이마에 배어있는 땀과 노욕 속에서 신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이 완전한 감미로움이 내 자신의 깊은 가슴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한 노래로 부릅니다. 비밀이 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찾아와서 나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곳에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예, 기탄잘리, 에서 타고르의 시의 몇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기탄잘리의 타고르의 시로 1910년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그러면 1911년으로 다음에 다시 봅시다.